네, 출란교실입니다. 오늘 7월에 난 관리 요령 전달하면서요. 작년에 7월, 그러니까 8월 난 관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매월 난 관리 요령이 좀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의 어떤 댓글이 계기가 돼서 시작했던 것인데, 1년에 한 사이클이 다 돌았어요. 그래서 7월 난 관리 요령을 제가 업로드 시키면 1월부터 12월까지 난 관리 요령은 다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월별 난 관리 요령은 올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그 좀 부족했던 설명들은 다른 하나의 카테고리로 다른 제목으로 해서 제가 보충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그 7월 난 관리 요령은 뭐 매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크게 어려움이 없이 또 전달할 것도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암만 조심 잘해도 뭐 상식선에서 지키시면 되는 것들 그런 거 몇 가지만 제가 높아심에 집어드리고 나머지는 다른 정보 하나를 여러분에게 전달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월 난 관리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제 7월, 8월 다 마찬가지죠. 날씨가 뜨거워지는데 이제 비닐하우스에서 이제 그 임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우스에서 이제 난 관리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우스의 시설이 너무 잘 돼 있고 또 뭐 혼자서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하고 같이 키우면서 의견을 나누고 정보도 공유하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잘 아시더라고요. 요즘 뭐 이 하우스 하나 만드는데 뭐 억대가 넘게 들어가요. 시설이 뭐 첨단 시설, 뭐 자동화 시스템을 갖춰가지고 온도가 내려가면 자동적으로 뭐 온도를 올려주는 시스템이 있고 또 온도가 올라가면 내려주는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작동을 하고 그래서 이게 단순한 비닐하우스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제외하고 베란다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베란다, 아파트 베란다 문을 다 개방하겠죠. 저도 물론 마찬가지로 개방합니다. 그러나 개방해도 낮에는 아차하는 순간 오늘처럼 이게 바람이 한 살랑살랑 불 때는 괜찮은데 바람조차도 없이 더운 날에는 베란다 기온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걸 낮춰주려면 베란다는 통풍이 잘 되고 바람이 자주 부는 환경이라면 괜찮은데 가끔씩 바람도 안 불고 아파트 단지 내에 그런 환경이라면은 차광해 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차광 비율을 50% 이상으로 높여서 햇빛을 난한테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온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차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물 줄 때 한밤이나 저녁에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더군다나 이제 그 뭐 비료 주는 거 이런 건 뭐 다 아시잖아요. 뭐 왕성하게 물게 주는 그 이제 비료 얘기는 뒤에 또 다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비료 얘기는 좀 나중에 할 거고 이제 7월, 8월이 이제 그 벌레하고 싸우는 계절입니다. 문제 이제 그 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장마가 오지 않습니까? 장마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 그 눅눅한 계절로 가면 이제 그 뿌리파리라고 하나요? 뿌리파리라고 하는데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상한 알파리까지 뭐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벌레들이 막 날아다니고 모기, 파리서부터 막 날아다니죠. 그런 벌레들이 이제 그 난을 병을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방지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장마가 지나면 또 건조해지면 또 개각충이 와요. 그래서 개각충이든지 뭐 이제 다른 충이든지 살충제 한두 번 정도면 싹 박멸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7월 달에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살충제 방지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온도가 상승하면은 이제 꽃대도 이제 분화를 합니다. 화학 분화라고 하는데요. 그 꽃대가 분화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 신화를 화장토로 뚫고 오는 것은 신화죠.
근데 신화가 쭉 자라기 시작하는데도 또 뚫고 올라오는 것은 이제 꽃대라고 봐줘야 돼요. 근데 그 꽃대가 7월 초나 뭐 이럴 때 너무 빨리 올라오면 이 모촉에서 꽃대가 달고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 제가 이제 원하는 시간대에 꽃을 피우거나 뭐 이런데 조금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꽃대도 적당하게 이제 달려고 하면 7월 초쯤에 너무 일찍 달지 않게 하려면 그 온도를 너무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너무 이제 온도가 올라가는데 건조하면은 꽃대 분화가 또 잘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건조시키지 않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니까 고온 건조를 아무튼 좀 피해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뭐 굳이 꽃대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이유에서도 해당이 됩니다. 꽃대 관리 기간이 이제 우리가 고온 건조한 환경이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화분화가 너무 일찍 표피를 뚫고 올라와서 꽃대가 형성이 되면은 전시회 특히 나가시는 분들 그 기간에 딱 맞춰야 되는데 거기에 그 기간 내에 적당한 우리가 원하는 기간에 꽃이 안 피고 더 일찍 핀다거나 아니면 더 늦게 핀다거나 이렇게 뭐 조절이 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 해 나가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화분화가 좀 너무 빨리 일어나지 않게 하느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시면은 제가 고온 건조하지 않게 좀 관리해라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 외에는 뭐 더 디테일한 부분들은 설명을 드려도 각자 집에서 키우시는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제가 말한 대로 한다고 해서 그게 꼭 그 환경이 조성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본인이 집에서 여러 가지 배양을 하면서 한 해 뒤에 경험을 쌓고 그 경험에 의해서 터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정도면은 이제 뭐 7월의 난 관리는 크게 어렵지 않게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온도입니다. 온도 관리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제가 건조하는 것을 좀 피하라고 하시니까 물을 자주 주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돋바심에 좀 덧대면은 건조를 피하라고 해서 습하게 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참 애매모호한데 어쨌든 뭐 1년 내내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지만 화장토 정도는 마르는 것을 눈으로 보면서 물을 주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7월 난 관리 요령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관리 요령은 그 정도로 하시고 나머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특별히 정보 하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난 뿌리, 그러니까 제가 흔히 이런 말씀을 드렸죠. 출란과 비료. 출란은 이 비료를 적게 먹거나 또는 뭐 안 먹거나 싫어하는 식물이 절대 아니라 그랬어요. 비료를 왕성하게 먹어야지만 건강한 출란이 형성이 되고 그 건강한 출란으로 인해서 병충해가 예방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자연에 순응하는 재배법이다. 제가 이걸 항상 강조했어요. 그런 차원에서 비료를 좀 연하게 해서 좀 자주 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더니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연하게 자주 주는 것과 진하게가 아니고 정량, 파이폰에서 1000분의 1로 줘라 했기 때문에 1000분의 1로 정량을 주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 동영상에 쭉 설명은 해놨는데 사실은 동영상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잘 안 보시는 거죠. 이렇게 왔다 갔다 서치하면서 보시니까 그러는 건데 화분이 이렇게 있으면 돌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돌. 이 공국률이 크단 말입니다. 이 난초분이라는 게 흙이 아니거든요. 자갈에 심어져 있는 거예요. 요 정도 굵기면 자갈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여기 이제 그
물이 고여 있지 않지 않습니까? 물을 주면 이 사이로 물이 쫙 흘러내려가요. 이 물을 가지고 있는 기관도 아니고 단지 공기를 머금고 있죠. 그래서 난초가 좋아하는 공기를 공급해주는 하나의 그 간격들이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 간격들에서 물이 저장돼 있지 않으니까 흙처럼 물을 보듬고 있지 않고 축축하게 젖어 있어봐야 뭐 이 돌이 젖어 있는 거니까요. 그 비료를 주면 이 화분에서 머물러 있는 기간이 적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다고. 또 특히 질소나 칼리나 다른 미량 원소들은 물에 잘 씻겨 내려가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물을 주면 샥 씻겨 내려가겠죠. 그 농민들이 흙이나 밭에서 준 질소 비료도 유실되는 물이나 장마에서 소실된다고 하는데 이 남부는 소실이 안 되겠습니까? 소실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비료를 주는 그 날은 먹을 수 있는데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은 또 비료를 못 먹지 않습니까? 못 먹으니까 좀 2, 3일 간격으로 연하게 타서 또 주고 하면은 비료를 먹는 그 효과가 더 많이 먹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한 번에 비료를 한 100%를 줘도요. 100%를 줘도 그 비료가 이 화분 밑으로 뚝뚝 떨어질 때까지 줘도 그 비료를 100을 준다 그러면 주는 동안에 식물을 한 20% 정도밖에 못 먹는다 그래요. 흡수율이. 그러니까 나머지 80%는 유실되겠죠. 그래서 좀 자주 줘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린 것인데 그걸 조금 이해 못하시면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뿌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확대해서 보면 여기 이렇게 돌기 같은 것들이 많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게 이 스펀지층에 이제 진짜 뿌리는 요 가운데 있는데 이 스펀지를 싸고 있는 스펀지가 단면을 보면 이 벌집처럼 막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이 표피도 기공도 있고요. 이 돌기도 있고요. 뭐 등등 이렇게 막 복잡하게 이루어져 있어요. 뿌리가. 요 가운데 이제 실뿌리가 이렇게 진짜 뿌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양분을 먹는 방법이 출라는 물에 녹아야지만 양분을 먹어요. 요거를 쉽게 그냥 물에 녹아야지만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굳이 어려운 얘기를 쓰면 이온화돼야지 먹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물에 녹는다는 뜻이에요. 물에 녹아서 이 식물이 먹는데 이 동물처럼 뭐 입으로 쭉쭉쭉 빨아먹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빨아먹는 게 아니고 이 기공이 됐던 이 표피층이 됐던 얇은 막이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러니까 그 물에 녹은 그 비료물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지나가거나 이렇게 머물러 있겠죠. 머물러 있으면은 삼투압 현상이라 그래서 이 뿌리 안에 이 많은 벌집처럼 생겨져 있는 이 공간들의 농도가 진하고 여기 이렇게 물에 녹아 있는 비료의 농도가 약할 때 이 성분이 일로 이렇게 빨려 들어온다 그래요. 이렇게 빨려 들어와요. 이걸 이제 삼투압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삼투압 현상으로 양분을 먹는다 그래요. 뿌리가. 그러니까 동물적 표현으로 보면 먹는 거죠. 그러나 동물 먹는다 표현보다는 흡수되는 거죠. 흡수되는데 반대로 이 안에 있는 농도보다 진한 비료물이 지나갈 때는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여기에 있는 비료가 일로 토해낸다는 거예요. 여기 흘러가는 물에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건데 지금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비료를 이렇게 벌집에다가 이렇게 저장해 놨는데 벌집 같은 막 이런 기공에다가 저장해 놨는데 이것이 빨려 나가서 양분이 없으면 그날 하루 필요한 먹잇감이 소실되는 거예요. 그럼 당장 반응이 옵니다. 당장. 사람한테 하루 굶으면은 배고파지잖아요. 식물도 마찬가지겠죠. 배가 고파지겠죠. 그러면 원활한 운동을 못 하는 거죠. 식물이 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 광합성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고 포도당에서 단백질이 형성이 되고 뭐 등등 할 일이 굉장히 일이 많은데 그 일이 중단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할 에너지들이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여기 뿌리의 농도보다 이것이 연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 농도가 얼만큼 진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저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비료를 만들어 놓은 그 회사에서 다 테스트를 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비료를 1000분의 1로 주세요 라고 하면은 이 농도보다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 기준이에요. 이거보다 진하면 여기는 농도를 빨아낸다. 네, 빨아낸다. 그래서 오히려 이거보다 1000분의 1보다 더 1000분의 1로 주라 그래서 1000분의 1보다 더 낮으면 2000분의 1이면 더 잘 빨려 들어간다. 더 잘 빨려 들어가고 그렇지만 이제 양은 적지만 소실률 20%만 빨아들이는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은 비료를 더 빨아들일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연하게 자주 주면 오늘 줬어요. 근데 한 이틀 있다 또 줘. 연하게. 그럼 또 빨려 들어가겠죠. 이 비료를 자주 먹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네. 그래서 비료물을 좀 연하게 주시라 하는 말씀은 여기 이런 원리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우리가 그 정확한 명칭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슨 총량의 법칙인가 뭔가 하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놨던데 뭐 철이 이만큼 필요하고 질소는 이만큼 필요하고요. 인산은 이만큼 필요하고 뭐 이렇게 쭉 있더라고요. 있는데 뭐 하나의 그 16가지인가 17가지 요소 중에서 뭐 하나만 없다고 해도 물이 이렇게 차야 되는데 물은 이거는 충분한 비료를 줬어요. 근데 이거 하나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물이 일로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뭐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게 다 충분히 좋다 하더라도 식물은 의미가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16가지, 17가지의 필수 요소 중에 한 가지만 없어도 나머지 15가지, 16가지를 채워줬다 하더라도 이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골고루 줘야 된다. 그리고 소실률이 적게 하고 또 인산 같은 거 줬을 때 인산의 소실률을 적게 하고 등등 여러 가지로 작물이 비료를 잘 먹게끔 도와주는 것이 유기질 미생물의 효과니까 유기질 비료도 자주 주시라 하는 말씀을 좀 드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죠. 자, 그러면 농약 같은 것도 연하게 주면 됩니까? 제가 농약회사에다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이 문제를 질문을 해서 정확히 답변을 들었어요. 답변 듣고 여러분에게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농약을 진하게 한다 그래서 효과가 상승되는 건 절대 아니다. 약하게 한다 그래서 효과가 반감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가 2배로 약하게 한다 그래서 그 효과가 2배로 그러니까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약간 줄어든대요. 약간. 그러나 그 한계치가 있대요. 점점 진하게 지금 나중에 약효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기준이 그러면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분들도. 그래서 쉽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된대요. 농약병에 시킨 대로만 하면 된대요. 농약병에 시킨 대로만. 자, 그러면 농약병에서 한 1000분의 1로 주라 그랬어요. 근데 실수할 수 있잖아요. 사람이 뭘 딸다 보면 아니면 이 저울에 용량을 잘못 재서 조금 더 집어넣을 수도 있어서 이게 500분의 1이 됐어. 그럼 약해가 오잖아요. 더 진하게 줬으니까. 효과는 상승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단지 약해만 불러오는 거죠. 근데 다행히 농약사에서 허가를 내줄 때 한 2배 정도, 한 3배 정도 진하게 해도 약해가 없는 거를 확인한대요. 확인해서 그 안전장치를 둔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고속도로 차가 달릴 때 시속 100km로 달려라 했는데 계기판에서 110km야. 그럼 10km가 오버됐는데 사실상은 차는 100km로 간다는 거예요. 이 계기판이 주의하라고 이 10km를 좀 더 업 시켜놨다는 얘기예요. 이 농약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뭐 이렇게 500분의 1로 진하게 줄 필요는 없지만 조금 실수해서 잘못 들어가도 약해는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나 뭐 4배, 5배, 6배 막 진하게 주고 그걸 자주 주고 막 이러면은 약해는 분명히 발생하지요. 그래서 이것저것 뭐 어렵게 테스트할 필요도 없고 병에 시킨 대로 반드시 용량을 맞춰야 된대요. 농약은. 그러나 비료는 그렇지 않습니다. 비료는 연하게 줄수록 좋습니다. 연하게 자주. 네, 그래서 그 식물이 먹는 원리 제가 말씀드렸죠. 삼투압 현상에서 빨려 들어가는 것이지 식물이 먹는 게 아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삼투압 현상은 식물의 몸체보다 농도가 낮은 물이 지나갈 때 거기 있는 영양, 미네랄을 빨려 들어간다. 빨려 들어가는데 그 식물의 농도보다 이게 연합니다라고 기준을 정해놓은 게 그 비료 약병에 써 있는 1000대 1, 2000대 1이라는 표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출란교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